성석재 소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자, 이 소설은 일단 주인공 황만근이라고 하는 게 작품 속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주인공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황만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황만근이 실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어수룩한 농부인 황만근의 실종 사건을 두고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게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과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성을 가진 인물들이죠. 다 황씨예요. 모두 황씨고요. 이런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을 우리가 집성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대리라고 하는 이 집성촌이라고 하는 신대리라고 하는 이 집성촌의 마을 사람들과 그 다음에 도시에 생활하다가 결국은 이제 요 신대리의 귀농한 인물인 민씨 사이에 나름대로의 갈등 구조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을 사람들은 이 황만근을 무시해요. 왜냐면 어리숙하니까. 예, 무시하면서, 근데 또 뭐냐면 한편으로는 황만근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황만근을 아주 그냥 100% 이용해 먹고 있는 이런 거죠. 예,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민씨는 황만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사이에서 황만근이 이제 농민 걸기대회를 나갔다가 실종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 이후의 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이전의 마을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뭐냐면 이 마을 사람들의 어떤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그냥 인정이 메말라, 이게만 집착하다 보니까 인정이 메말라간 현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도 농민들이 아니라, 이 농민이 아니라 얘네들도 결국은 결론은 뭐가 된다? 현대인이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고, 요거 주제고, 부수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1990년대 후반의 농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농촌이 이제 부채로 많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채로 인해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나타나는 이 황만금이라는 아저씨는 지금 여기서 모양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무조건 플러스한 인물이에요.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약간 어리숙하더라도 무조건 긍정적인 인물이고요. 그런 긍정적인 인물을 이용해 먹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작품을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들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햇대의 달기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병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라?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썩을. 자,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일단은 황만근이 없어졌다로 시작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냥 작품이 황만근의 실종으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쵸? 황만근의 실종으로 시작되고 있고, 이 실종이 이렇게 시작되는 의미는 첫째는 뭐냐면 독자들에게 일단 호기심이죠.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후에 이제 작품의 흐름이죠. 작품의 흐름이 이 황만근의 실종 다음에 결국 뭐냐면은 그 이후 황만근을 어디 가는지라는 그 이후의 탐색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자, 황만근이 아마 평생 단 하루만 외박한 뒤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단 하루 외박한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나중에 이 토끼 귀신과 싸운 사건이 나와요. 이게 이제 뒤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장이 나오는데 얘는 아주 그냥 이 새끼예요. 아주 그냥.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인데 대표로 나쁜 놈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만근인지 반근인지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만근인지 반근인지란 얘기예요. 만근이면은 만근이잖아요. 만근인데 이걸 갖다 반근이 해버리면 2분의 1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가치가 만 개의 가치가 있는 사람을 반 개의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있는 건데 이 무시하고 있는 이 방법이 바로 이제 뭐냐면 언어유희죠. 언어유희는 동음어를 이용한 언어유희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거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언어유희의 또 다른 방법인
결국 뭐냐면 음절 바꾸기나 글자 바꾸기라고 해요. 음절 또는 뭐냐면 음운 바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걸 바꿔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뭐냐면은 망근의 미음을 방근의 비읍으로 바꿔가지고 일단은 뭐냐면 의미를 바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 바꾸기를 통해서 아예 의미를 바꾸는 겁니다. 대개 언어위라는 것은 해악성이냐 아니면은 이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골개성이냐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골개는 아니지만 일단은 뭐냐면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언어위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일단은 집중할 만한 것이고요. 이 소요물의 선생님이 표시를 했는데요. 결국 뭐냐면 사람 방근이라고 하는 마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지금 상황보다 결국 뭐냐면 소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망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못됐죠. 예.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의 축을 좋아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그래도 진례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만 표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반응이라 뭐래라. 기가 없어진 게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 망거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야. 아이고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도끼인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하신다. 용왕제에서 집사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골기대회 한다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골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용왕제라고 하는 부분은요. 어촌에서는 일단은 뭐냐면 이제 풍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길 바라거나 아니면 이제 뱃사람들이니까 위험하잖아요. 안전, 뭐 이런 것들을 기원하든가 아니 농촌에서는 뭐냐면요. 풍년을 기원하는 겁니다. 일단은 뭐 비가 많이 내리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비를 우리가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는데 바닷물이 증발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용왕에게 바닷물을 많이 증발하게 해주십시오. 적당히 증발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제사가 바로 이제 용왕제라고 하는 거고요. 축은 우리가 축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축문은 제사 때 쓰는 문장입니다. 유세차 뭐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것들을 작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꽤 지식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황재석 씨가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황재석이라는 사람이 그나마 지식이 있잖아요. 가장 학식이 높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쓰냐면요. 방근이 아니다. 망근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결국 뭐냐면 방근이라고 했다가 아니지 망근이지 이렇게 말을 고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되게 위선적인 겁니다. 이 사람도 술을 먹거나 아니면 가족이랑 얘기할 때는 망근이라고 표현 안 했던 거예요. 방근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입에 배 있으니까 방근이가 자동으로 나온 거죠. 마을 사람들 앞이니까 망근이라고 말을 고쳐서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이 황지석이라는 사람이 위선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앞부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토끼 귀신이라고 싸운 얘기인데 이 줄거리를 좀 잠깐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망근이가 군대 간다 했을 때라고 되는데 군대 가는 게 아니라 신체 검사예요.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고갯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뭐를 만나냐면 토끼 귀신을 만나요. 이 토끼 귀신이 거대해. 황만근보다 더 커. 그래서 얘와 싸움을 한 판을 벌칩니다. 싸우고 결국 뭐냐면은 누가 이기냐면 망근이가 이기죠. 황만근이 이깁니다. 이겨서 결국 뭐냐면 얘를 딱 포획. 이 토끼 귀신을 잡았는데 토끼 귀신이 자기를 풀어주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을 말하고 토끼 귀신을 풀어줍니다. 이 세 가지 소원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 그쵸? 예, 저에게 100억을 주세요. 1000억을 주세요. 예, 그냥 학종에 서울대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황만근의 세 가지 소원은 뭐냐면요. 어머니의 만수무강. 어머니가 장수하길 바라는 마음. 그 다음에 뭐냐면 아내를 얻기를 바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식을 얻기를 바라는 것. 결국 뭐냐면 유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이 사람의 그 소망의 전부였죠. 결국 여기서부터 이미 뭐 황만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박함이라고 하는 특징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뭐야?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래 살아서 오래 산 게 아니라 아들이 먼저 죽으니까 어머니가 오래 산 게 된 거죠. 결국엔 토끼 귀신이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를 오래 살게 해준다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황만근을 일찍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이 자식을 낳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 이렇게 이런 줄거리예요. 그래서 황만근이 늙은 노모와 아들을 같이 키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황이라는 말에 제가 이거 봤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집성촌이라는 이 마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이 황동수라는 사람도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해서 지금 사람이 실종된 상황인데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어요. 결국 뭐냐면 뭐 1차적으로 보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결국 뭐냐면 이 황만근이라고 하는 대상이죠. 결국 황만근에 대해 이 황만근이라는 데에서 결국 그만큼 뭐예요?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까지 더 읽었잖아요. 그죠? 더 읽었더니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그 민 씨가 보다 못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어제 걸기대회 한다고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한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유일하게 뭐냐면 황만근의 빈자리, 실종 사건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 민 씨가 결국 뭐냐면 심각하게 민 씨가 아니라 민 씨만 심각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야, 다음번 계속 읽을게요. 사람이라고 민명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있다는 기 100명이나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방그이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 한께.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 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낸다. 그젯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자, 여기서는요. 일단은 아까 읽은 부분인데 이미 놓쳤는데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집성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방그이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어유희 아까서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황만근의 존재 가치를 굉장히 낮게 판단하는 무시하는 말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무시하는 태도에 해당이 되고 황만근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장이 황만근을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황만근의 원래 이제 사망 사건인 거죠. 사망 사건이 단초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뭐냐면 농민 경운기를 몰고 농민대에 참가하라는 이게 이제 이 무리거든요. 가는 길이 너무나 좀 그렇고 해서 혼자서는 무리인데 이걸 갖다가 꼭 경운기를 몰고 농민대에 참가하라고 만근한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다 그냥 버스 타고 가는데 황만근만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경운기가 뒤집혀지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무슨 말이 결국 뭐냐면은 이 황만근이 사망하게 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에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 걸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기라. 백리길을 기운길을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리기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따지는 어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따지는 어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따지는 어조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일단은 뭐냐면 이장에 대한 적대감이 보이는 겁니다. 매는 못마땅한 불만, 그 다음에 이장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건데 결국 뭐냐면은
이장이 지금 성실하게 대답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불성실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장의 불성실한 대답. 그 다음에 황만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지는 어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계속 지속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슨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본다 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수 앞에서 모이가이고 트럭 타고 갔는 걸.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면 군대회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이고 온 사람도 믿어 없더만. 소리만 몇 번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게이 맹구로 쌩쌩 달리는데 받치마 우회라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앞에 이제 고장난 경우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고장난 경우기가 결국 뭐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 씨가 상상하기는 민 씨 입장에서는 민 씨가 있잖아요. 민 씨의 입장에서는 이 고장난 경우기가 결국 뭐냐면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예. 결국 뭐냐면 경우기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어떤 모종의 사고가 발생했을 거라고 하는 짐작을 하게 만드는 민 씨의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고장난 경운기가 결국 뭐냐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고요. 그렇게 그닥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없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선생님이 표시는 안 했었는데 여기 이 부분이죠. 아니 우리가 봤잖아요. 그 무슨 말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너 반드시 경운기 타고 와라 라고 해놓고서 여기서 뭐라면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왔으면 늦어도 한참 늦었지 이 말은 왜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이게 핑계 변명 뭐 이런 건데 핑계나 변명이 당사자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쏟아붓는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 아예 인간적인 황만근에 대한 인간적인 존중감이죠. 인간적인 존중이 전혀 없는 이런 이장의 태도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죠? 예. 자, 계속 읽을게요.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 놓더이.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기어이 민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인이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아, 선생님이 중략 부분에서 끊었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자, 누구 맹구로 하는데 이 누구가 누구예요? 황만근이죠. 자, 황만근이고요. 반동가리란 말은 원래는 반이란 뜻입니다. 하프요. 반이란 뜻인데 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상도 사투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반동가리가 뭐냐면 이제 반근이, 그쵸? 우리가 왜 언어 유희했던 반근이, 그 다음에 반편 이렇게 됐죠. 반편이란 말은 약간 너무나 어리숙해가지고요. 지능이 좀 모자라는 거. 그러니까 지능이 낮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반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뭐냐면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라는 말은 뭐냐면은 결국 사람들한테 억지나 부리고 결국 너 지능 딸리는 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능이 딸리긴 누가 딸려? 라고 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서는 일단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이 나오는데 결국 이때 이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뭐냐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여기는 좀 있다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또 민 씨가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는 요 형태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우리가 그 이장이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장이 하는 말이 결론은 뭐가 되면 굉장히 모순된 겁니다. 이 모순된 이장의 태도에서 왜냐면 궐기대회에 경운기 몰고 가기로 의결을 해놓고선 다 경운기를 안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황만금만 경운기를 몰고 갔잖아요. 결국 이런 모순된 이장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기심을 느꼈기 때문에 소리를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좀 더 이어서 읽어 들어갈게요. 망그의 자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가 싸놔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게 곡식한데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망그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그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듯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마을에 젊은 층에 드는 45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 자체가 이미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마을이 굉장히 뭐냐면 노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선생님이 표시를 좀 안 했는데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일단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망근이가 없으니까 망근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을에 간 변소에서 분녀를 퍼내요. 이 분녀를 퍼내서 걸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녀를 퍼내는 거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뒤에 나오죠.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됐다라는 얘기죠. 황만근의 부재.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번이 결국 뭐냐 마을에 가는 변소, 그러니까 마을의 굳은 일입니다. 이게 결국은 대표적으로 뭐냐 굳은 일.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고 힘든 일을 갖다가 황만근이 다 대신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또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 망근이가 있었으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게 되면 망근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게 바로 이제 뭐냐면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는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만근은 이 마을에 관해서 나오는 분열을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사람 집집마다 뭐냐면은 다 고르게 나눠주게 되는 건데 이게 결국 뭐냐면 이 황영석이라는 사람이 아마 지가 다 해가지고 자기 집에 집중적으로 많이 뿌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망근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했으니까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는 두 번째 요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교재상 선생님이 원래는 같이 읽어야 되는데 좀 끊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회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황영석처럼 제가 펐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 망그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간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과 황만근과 황영석이라고 아까 똥푸던 사람 있죠. 마을에 가는데 분뇨하는 사람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쵸? 대조를 이루게 되는 거. 황만근은 공평하게 나누는 걸 중심으로 가고요. 얘는 뭐냐면은 바로 제 밭에 가져다 푸는 행동입니다. 황영석은 이기적인 존재죠. 이기적인 존재. 그 다음에 불평등의 대표적인 존재고, 이 황만근은 결국 뭐냐면은 평등함의 존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인간미 넘치는, 인정이 넘치는 존재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인정이 넘치는 황만근과 자기밖에 모르는 황영석 사이에 대조가 형성이 된다라고 판단하시고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결국 뭐냐면은 막 지들끼리 싸우다가 속꿉장난하다가 뭐가 맞는지를 망근이한테 물어보자 했더니 망근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또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는
세 번째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근이는 아이들 선에서도 뭐냐면은 그 똑똑하다는 개념보다도 결국 그냥 가장 합리적이고 평등한 판단을 내는 거예요. 공평무사다라는 말이 뭐냐면 공평하고 무사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평무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가장 공평하게 판단을 내려주는 존재가 황망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법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치란 자연의 이치란 얘기죠. 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 관화한 이를 두고도 황만근을 들먹였다. 망구이도 알기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만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만근가,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 단호하고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쉰 뒤에 만근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분, 찌번, 역근, 팔푼, 두바리 하고 빠르게 센다. 마지막으로 그래 반근 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에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나오게 되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황만근가 나오는데 또 뭐냐면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는 네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일단은 마을에 관해 분뇨를 풀 때, 맞죠? 그 다음에 그 분뇨가 자기 집에 오지 않을 때,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게 맞는 말인지 따질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황만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리는 거죠. 이 황만근가에 대한 내용은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체 경험이라는 말이 뭐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냐면 이제 목격을 한 거고 목격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 황만근을 연상시킬 때 이 노래를 통해서 연상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백분, 찌번, 역근, 팔푼, 두바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찝이라든가 뭐 여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입 짧은 소리, 혀 짧은 소리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분이라든가 바리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약간 혀 짧은 소리에 어떤 이 혀 짧은 소리와 그 다음에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있는 이게 황만근의 말투예요. 예, 황만근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서 노래로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만근의 말투를 흉내내는 황만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황은 성을 말한다. 신대 1, 2는 황씨들이 50여 호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2년 전에 귀농한 민씨 같은 타성바지는 황씨 집안의 대릴 사위로 들어온 노씨를 포함 전체에서 2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신대, 세터는 이름이 암시하듯 새로 생긴 마을이다. 황만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때 이미 그를 베고 있었는데 남편을 여의고 황만근을 낳은 까닭에 학렬을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 만근산에서 이름을 받았다. 만근산은 신대 1, 2에서 3리까지가 띠 모양으로 둘러있는 청곡지를 덩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또한 사철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근산의 청곡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 한 곳에 살게 한 곳이 바로 신대리이다. 이쯤만 해도 황만근이라는 이름이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읽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황만근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뭐의 특징이 나오는 거냐면 전의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전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전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게 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고전문학 속에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구누구의 일대기입니다. 일대기에서 결국 뭐냐면은 행적과 그 다음에 이 행적에 대한 평가라든가 어떤 주관을 결합시킨 걸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대기니까 결국 뭐예요?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다 그리고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뭐냐면 이게 전이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황만근의 출생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출생도 결국 뭐냐면은 만근산과 그 다음에 천곡지라고 나오죠. 결국 뭐냐면은 이 출생 자체가 만극산 천곡지와 이름 만곡산이랑 관계가 만근산이랑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근이라는 이름 자체가 결국 뭐냐면 이 그 마을 신대 1, 2, 3리를 둘러싸고 있는 만근산이랑 관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것 중에서 우리가 뭐냐면 이 황만근이라는 존재가 결국 뭐냐면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거죠.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매우 중요한 존재야. 근데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중략.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소는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한 끼에 2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앗개비라도 집에 꿰어 들어왔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의 업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 그러고 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할세 바보가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자, 여기까지 읽은 내용들을 보면 황만근의 효성과 그 다음에 자상함이 보이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요,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손이란 말이 뭐냐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손자를 이제 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만근의 아들이 손이고요, 황만근의 어머니가 조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머니는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아요. 이게 어머니고요. 그쵸? 예, 근데 또한 비린 반찬이 있으면 또 먹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서 밥상은 2번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끼에 2번 차리는 밥상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다 그냥 뭐예요? 매우 싫은 표정을 하고 항상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for 어머니한테 1번 맞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아들을 위해서 1번 차리고 자기는 아예 밥상도 없이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황만근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매우 자상함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다 이제 부수적으로 뭐냐면 황만근이 재주가 많은 거죠. 재주가 많아요. 고기에서 고기살 발라내는 재주, 백정, 포종의 업이라고 하는데 고기살 발라내는 재주도 있고 음식 솜씨도 뛰어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의 필요라고 하는 말은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뭐예요. 예,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반찬거리를 얻고 싶은 거예요. 왜? 반찬거리를 얻는 것이 필요죠. 누구를 위해서 이 반찬거리를 얻고 싶은 거예요? 예, 어머니를 위해서 반찬거리를 얻다 보니까는 결국 백정밀에 도가 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성이 아예 뭐예요? 예, 일상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음식 솜씨도 매우 뛰어났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이러면 되다가 희한할세 바보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이 황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 글은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가 나오잖아요. 황만근의 행적이 나옵니다. 전이라고 했잖아요. 전이니까 황만근의 행적이 나오는데 황만근의 행적이 이제 여기까지 하나 끊어져요. 끊어지고 이제 또한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특징적인 행적이 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길 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치라는 돼지에게 떼떼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네의 일, 남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동네 일인 경우, 반값이거나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하는 경우, 제값이면 경운기와 함께하는 경우 공치사가 따랐다. 방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알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체 읍내 같은 데 갔으마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 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게 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에이? 황만근은 황재석 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벙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자, 읽다 보면 열받아요. 그죠? 예. 뭐 이런 자식들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돼지를 갖다가, 같이, 죽이죠. 사실은 이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구슬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떼떼옷을 입힌다고 해서 한복 색동저고리를 입히거든요. 그걸 입히는 짓을 하는 것도 황만근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은 이 글의 작가가 나름대로 뭐냐면은 이 행동들을 다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드물다라고 하는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해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여기, 이게 이런 행위나 이런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진짜 웃거나 어이없는 짓조차도 결국 만근이가 안 나서면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공치사가 따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 뭐냐면 이건 마을 사람들, 그냥 황재석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마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예. 도움받는 주제에 마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에 봤죠.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 누가 고마워해야 돼?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한테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도움받으면서 고마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뭐냐면 도움을 받아? 아니 도움을 주는데 고마워해래.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상당히 상식적으로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 모순된 태도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어떤 인간성이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만근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 항상 웃는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항상 춤을 추듯이 흥겹게 인사를 말 잘 듣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황만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낙천적 성격을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황만근의 낙천적 성격이라고 우리가 대강 적을게요. 여기까지 보고요. 또 추가로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의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을 계속 고쳤었다. 그의 경운기는 고식인데다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 자, 여기까지 읽은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결국은 특히나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을 보면 결국 이거는 마을 사람들의 편견이 틀렸음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얘를 바보로 본 거잖아, 이 사람은. 그쵸? 마을 사람들의 이 바보로 보는 편견과 선입견을 지녔는데 이 편견이 틀렸음. 그쵸? 틀렸음. 이것과 달리 여기까지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황만근의 성격은 매우 꼼꼼하고요. 그리고 손재주가 매우 탁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거의 황반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략 부분 줄거리로 넘어가게 돼요. 중략 부분 줄거리.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 걸기 대회가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도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가서
농민들의 결의를 보여주자고 약속하였다. 황만근은 걸기대회 전날 밤에 민씨와 술을 마시며 욕심 없이 정직하게 농사를 짓겠다는 소신을 드러내고는 다음날 홀로 경운기를 타고 걸기대회가 열리는 도청으로 출발한 뒤로 소식이 끊겨버렸다.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술에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요. 일단 황만근의 사망까지가 일단 나왔어요. 자, 하나의 사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뭐냐면, 자, 황만근의 사망으로서 그 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일단은 객관적 행적 부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났고, 자, 여기서 이제 민씨와 술을 마시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씨라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이 민씨는 일단은 이렇게 이 술 마시는 장면이 지금 여기서는 배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거가 돼 있으니까, 줄거리로 처리가 돼 있으니까, 이 민씨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가 나냐면, 결국 이 술을 마시는 이 장면에서는 결국 뭐냐면, 첫 번째, 주인공이 황만근의 말과 행동, 대화를 나눴으니까, 말과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거죠. 행동을 관찰하고요. 관찰함으로써 결국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황만근의 성격을, 황만근이라는 인물을 간접 제시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쵸? 자, 근데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 뒤에 또 나오게, 뒤에 이제 묘비명을 쓰거든요. 이 묘비명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묘비명과 그 다음 플러스 갈파, 사람들과의 대립하는 모습을 통해서 황만근에 대한 어떤 그 성격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직접 제시의 방법을 또 더불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대로 이 민씨는 결국 뭐냐면 부정적인, 나쁜 자식들의 마을이죠. 나쁜 자식들과 대립함으로써 결국은 뭐냐, 이 마을 사람들의 어떤 뭐예요? 그 파탄한 인간성, 맞습니까? 인간성이 매우 같은 거죠. 같은 것을 갖다가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먹 같은 인간성을 드러내준 역할을 수행하는 게 또 뭐가 되냐면 민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씨가 이 소설에서는 일단은 뭐냐면 마을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과 황만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요. 묘비명이에요. 그러니까 황만근의 죽음에 대한 평가, 황만근의 삶에 대한 평가인데 이 묘비명도 독립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황만근의 지금까지의 삶과 그 다음에 황만근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을 뭐냐면 이제 전에서 황만근 사망 이후에 황만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소설 전체로 봐서는 결말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내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예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자, 묘비명의 앞부분이니까 이 묘비명을 민씨가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민씨가 이 묘비명을 쓰면서 결국은 이제 당연히 뭐냐면은 이때부터는 감상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부분 때문에 황만근을 황 선생이라 부르는 주관적인 서술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전에서의 인물평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신지라고 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멍청하다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황만근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해만 끼칠 뿐만 아니라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결국 뭐냐면 황만근의 이 지혜 덕분에 어떤 지혜예요? 인간성을 겸비한 지혜예요. 알았어요? 인간성을 겸비한 지혜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겪지 않았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죠? 예,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 하였고 굉장히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이타적인 태도인데 심지어는 뭐냐면 자신이 공을 세워서 자신 자기 때문에 공을 세웠는데도 남을 내세워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하면서 뒷사람을 놀라겠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타적인 태도가 아예 이타적이고 겸손한 태도가 몸에 아예 배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황만근의 인간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 황만근이 그렇게 좋아했던 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익어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써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뭐냐면 인간성, 그 다음에 술로 얘기되는 황만근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묘비명에서 황만근의 삶을 정리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황만근의 이제 죽음에 해당되는 건데 황만근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들이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전일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곤천까지 갔다.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곤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 오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 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눈으로 떨어졌고 술에는 부서졌다.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호겸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글의 내용은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빼고는요, 이거는 지금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을 요약했어요. 어떤 사건을 요약했냐면, 여기서 요약한 사건은, 이 사건은 결국 뭐냐면, 작품의 본문에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묘비명이라는 걸 빼고, 결국 뭐냐면은, 이 사망경위라고 하는 거죠. 사망경위라고 불리우는 이 과정들이, 독자도 몰랐던 거예요. 작품에 겉으로 표시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몰라요. 작품엔 안 나왔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이 사망 경위를 요약을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결국 작품에 나와 있지 않은 숨겨진 내용이죠. 숨겼던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결국 선생은 그 밤함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결국은 여기서 이미 수레가 부서졌죠. 수레가 부서짐으로써 이 수레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결국 경운기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보게 되면은 황만근과 그 다음에 경운기는요, 일종의 삶의 반려자와 같은 존재예요. 경운기를 운전할 수 있는 것도 황만근이고요. 그죠? 경운기가 결국은 뭐냐면은 황만근 외에는 아무도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망가지고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냐면 황만근과 인생을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경운기가 일단은 망가지는 거죠. 아웃 오브 오더가 되면서, 그쵸? 예, 오더가 되면서 황만근도 결국 뭐가 되냐면 다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반려자, 이렇게 우리가 동반자, 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요. 허생원이 나귀를 데리고 다니는데 나귀와 허생원 사이의 관계가 똑같은 처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황만근과 경운기, 메밀꽃 필 무렵에서 허생원과 나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몸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그때 알치가 얘기했던 거 라고 떠올려서 문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왜냐면 경운기가 삶의 동반자인 경운기가 망가졌어. 그쵸? 경운기가 일단 박살이 났어. 그럼 내 인생도 박살이 나는 거잖아. 결국 뭐냐면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예감하고 있고 결국 뭐냐면 이 과정에서는 결국 생존, 살아남기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알았어요? 그냥 담담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생존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절대 뭐냐면 노력하지 않고요. 결국 죽음을 받아들임. 그렇죠?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땅의 젖, 비유, 은유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건 술입니다. 그래서 요건 겨우겨우 기어가지고 경운기에 실려있는 술에 취해서 결국 경운기를 지켰는데 문제는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못 지켜준 거죠. 아무래도 무생물이다 보니까 이건 의인법이 사용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난세란 말이 뭐냐,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 이런 말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난세, 이때 난세는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모든 인간성이 상실되어 버린 사람들 투성이밖에 없는 이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현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세호겸이란 말은 그런 고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고요. 은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늘의 덕의 그늘이 아니라 그늘의 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피하게 만들어준 그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은유가 사용되고 있고요. 덕을 베푸는 큰 나무, 또 은유가 됩니다. 유일하게 이런 현대사회, 인간성이 썩어버린 사람들만 사는 이런 현대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 삶의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뭐냐면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마저 읽을게요. 끝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 단기 4330년 5월 20날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새터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이 엎드려 쓰다. 자, 여기까지가 이 소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성실함, 그 다음에 이타적인, 그쵸? 이타적인 삶, 남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맞습니까? 플러스 인간성과 관련된 플러스 알파를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성의 결정판이라고 보는 거죠. 완벽한 인간성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이런 예찬적인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고요. 단기로 따지면 단군 때부터잖아. 4330년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서기로 따지면 1997년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천지를 원래는 묘비명을 써야 되는데 이게 묘비명인데
황만근은 묘비명이 없어요. 왜? 화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았다는 말은 화장을 해서 뿌려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화장으로 뿌려짐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세터말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여기는 신대리를 의미하는 거죠. 신대리를 기동했다가 결국 뭐예요?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결론은 뭐냐? 세터말이나 도시나 세터말의 도시나 왜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성 상실된 이런 사람들만 사는 아주 그냥 부정적인 공간으로 그려졌다는 것으로 쓰고요. 민순정이 바로 그 민씨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에 해당이 돼요. 잠시만요. 잠시만 있다가 선생님이 이제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작품 전체를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작품 전체를 한번 정리해 주는데 선생님이 시스템 짜는 게 좀 뭐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작품 전체를 정리했을 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갈등 구조는 이제 그 민씨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황만근을 제외한 나머지 황씨들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황씨들 사이에 대립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제 대조점은 뭐냐면 황만근이죠. 이 황만근과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죠. 이 황씨들, 나머지 황씨들, 그쵸? 나머지 황씨들 사이에 대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인간적인 사람이고요, 황만근이, 그쵸?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이 황씨들은 뭐야? 상당히 뭐예요? 비인간적인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대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예, 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전, 그쵸? 예, 이 글이 고전 문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담고 있어요. 고전 문학 관련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렇죠?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계승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전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우리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전의 형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전의 형식을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저는 뭐랬어요? 일대기, 그죠? 그 다음에 인물의 행적 기록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뭐냐면 거기에 대한 주관과 평가. 자, 그쵸?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전의 형식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묘비명의 형식을 빌려서 마지막에 주관과 평가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리고 일단은 뭐냐면은 설화의 형식을 또 빌리고 있다. 그러니까 설화 중에서도 전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화의 형식을 빌려서 얘기하는데, 토끼 귀신과의 싸운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예, 토끼 귀신과의 싸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묘비명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래서 황만근은 하늘이 내린 존재다. 라고 보는 거죠. 이 토끼 귀신과 싸운 내용 중에서 이 설화적인 형태를 보면 황만근을 우리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근거도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신비주의가 이 소설에 좀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세 번째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예, 판소리 개소설? 아니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판소리의 형식은 아니고요. 판소리의 영향은 좀 받은 것 같다.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해악과 골계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약간 웃긴 표현이 가끔씩 나오게 되냐 뭐 그쵸? 예, 황만근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골계라는 말이 뭐냐면요, 대상에 대한 이 해악은 결국 단순하게 웃음이라든가 친근감을 주는 것이고요. 골계는 뭐냐면 풍자예요. 이 풍자를 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뭐냐면은 이런 골계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마을 사람들에 대한 비판에 대한 부분들이나 마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판소리 영향으로 기법상으로는 뭐냐면 언어 유희가 사용되죠. 물론 부정적으로 사용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건 또 판소리의 영향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은 순전히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 세 가지가 일단은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나오고 화면을 봐. 그러니까 자꾸 눈이 돌아가지. 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마지막은 아니고요. 또 정리해줄 만한 게 뭐냐면 묘비명이요. 와, 특이하게 결말을 묘비명으로 삼으면서 황만근에 대한 뭐예요? 예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소설 중에서요, 관천수필이라고 하는 이문구라고 하는 작가가 쓴 거예요. 연작소설이거든요. 관천수필이 나오는데 이게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제목이 수필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사건을 쭉 한번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신의 소감을 또 적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서술자이자 작가, 그러니까 서술자와 동일시되는 작가, 아니 작가와 동일시되는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관천수필과 형식이 비슷하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이거는 수필의 형식이 아니라 소설의 형식을 따르고 있고요. 마지막에 그냥 묘비명만 삽입한 걸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묘비명은 일단 1차적으로 이 글의 주인공이 황만근이죠. 일단 주인공의 삶을 기린다는 말은 뭐냐면 기념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나름대로 기념은 그렇다고 좋은 일도 아닌데 그렇지만 기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설의 내용 구성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작품의 본문이죠, 본문. 이 본문에서 제시하지 못한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본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제시하지 않은 내용을 결국 뭐냐면 여기서 나름대로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요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2번이 더 중요한 거야. 알았죠? 또 화면 보고 얘기하네. 자, 이게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 소설은 일단 기본적인 주제의식, 문제의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제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제가 뭐라고 되는 거냐면, 사실은 1차적으로 뭐냐면, 마을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쵸? 예, 마을 사람들인데, 마을 사람들이 이 민씨라는 눈에 비쳐있는 그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걸 전지적 시점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나오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농민이 아니야. 농민이면 순박해도 전통적인 의미의 농민이 아닌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뭐냐면 현대인이야.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거야. 현대인일 따름인 거지.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마을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황만근을 무시하면서 이용한 거예요. 이용하려면 좀 대우라도 해주든가 했는데 무시하면서 이용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아니라 어디 동남아 노동자들이라도 가둬놓고 무시하면서 때려가면서 일시키면 저런 나쁜 놈 이러면서도 같은 우리 사람인데 약간 좀 불떨어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시하면서 이용하고 생생하게 이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결국 그냥 굉장히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맞잖아요. 그쵸? 예, 이런 것들이 일단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경운기죠. 경운기를 몰고 가기는 무슨 지들은 그냥 버스 타고 가든가 트럭을 타고 가는 거죠. 결국 뭐냐면 경운기를 같이 몰고 갔으면 안 죽었는데 혼자 몰고 갔으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운기를 몰고 가기로 한 약속이죠. 가기로 한 약속인데 차라리 다짐이나 받지 말지. 그쵸? 약속을 마을 사람들이 다 이장을 다 어긴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 죽음의 원인이 된 거잖아요. 죽음의 한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져야 안 가져요? 죄의식을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썩어버린 거죠. 사이코패스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는 결국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요. 결국 농가부채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농가부채가 탕감해줬으면 이런 사건 아니었을까? 이건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이 농촌의 어려운 상황도 비판적인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의 어려움이라는 것도 나와요. 어려움에 대한 것도 결국 나라 잘못이니까 비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농촌의 어려움을 비판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이게 결국 뭐냐면, 농촌의 어려움이라고 보니까, 농촌이 이렇게 막 계속 어렵고 먹기 힘들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도 자동으로 뭐예요? 원래 가졌던 어떤 그 순박한 인간성이 다 상실되어 버렸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쁘게 말하면 부차적인 주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좀 높이 평가하면 뭐가 되는 건 이게 본질적인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을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부스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정리해 줄 게 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비상교과서에서는 이제 학습 활동이 좀 나와 있는데 설명이 그닥 그렇게 아마 학교에서 제대로 안 해줄 거예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무시한 건 아니고요. 이 소설의 시점이 뭐냐면 전지적 시점이에요. 이 전지적 시점의 효과가 뭐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얘들아, 이 전지적 시점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리형, 모든 사람의 심리를 다 보여주는 전지적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인공 한 사람만의 심리, 시각에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은 에브리형이 아니라 솔로형 전지적 시점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주로 이 소설을 썼냐면 민씨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면 여기에는 이 에브리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의 심리가 다 나와요. 모든 사람의 심리가 다 나오다 보니까 심리와 성격이 다 나오다 보니까 진짜 전지적인 거예요. 전지란 말이 모든 걸 아는 know everything 시점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분석적이고요. 설명적이고요. 그런 특성을 지녀요. 그렇죠? 분석적, 설명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면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인 특성을 많이 지니게 되는데 이거는 민씨라는 인물의 시각을 봐요. 그러니까 민씨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민씨가 추측하는 내용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면요. 이 민씨의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씨의 주관이 결국은 뭐냐면 서술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술 태도 당연히 뭐냐면 황만근에 대해서는 다들 이 서술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황씨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서술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냥 전지적 시점의 특징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솔로형 전지적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